네, 자, 우리 수업 시작 전에 앞서서 선생님이 이 수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긴 말은 필요 없고요. 일단 이거 보시죠. 7.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you can get 7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수업은 일단 이론부터 선생님이 완벽하게 그 from the beginning part부터 아주 그 hardest to get 7 그 포인트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 안에 선생님이 이제 또 우리 past paper를 활용한 실전 example까지 이용해서 선생님이 완벽하게 이렇게 조금 짜본 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잉글리시 A에서 6점, 7점 이런 고득점을 받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선생님이 이제 준비해온 수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잉글리시 A가 대체 7점을 받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보면 7점, 만점, 그죠? 요것이 전 세계 상위 4% 안에 들어야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상위 4%라는 거는 우리 한국 학생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IB 학교 학생들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잉글리시 A, 랭앤릿을 듣는 학생들 그 안에서 4% 안에 들어야만 7점이 나옵니다. 우리 파이널에서.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 스태티스틱에 따라도 우리 3.9% SL 학생들 요게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7점을 받은 학생들 비율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HL은 더 아주 드라마틱하죠. 3.2%만 받았어요. 훨씬 어렵다는 뜻이죠.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죠. HL과 SL의 어떤 갭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대체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공포스러운 숫자인가라고 했을 때 수학 같은 경우는 7점 만점 비율이 9%, 그 다음에 14.6%예요. 그러니까 거의 2배도 아니고요. 뭐 한 3배, 그 다음에 몇 배예요. 막 한 4배, 3배, 4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잉글리시 A를 괜히 여러분들의 선배들, 그 다음에 뭐 어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괜히 잉글리시 A가 어렵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점수를 따는 것이. 근데 이유는 다양할 수 있죠. 우리가 점수를 못 받는 이유가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서브젝티브한 인터프리테이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학처럼 정확하게 칼큘레이션과 과정이 다 정해져 있어서 선생님들이 서브젝티브리 마킹할 수 없는 것처럼 없지만 영어는 서브젝티브한 것이 굉장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원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어떤 way of expression, 그 다음에 어떤 스트럭처 중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은 트랜지션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생님들 중에 하나고요. 트랜지션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트랜지션이 좀 안 됐다 이러면 감점을 디그레이딩을 굉장히 강하게 주는 잉글리시 A 티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감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클리어한 커트라인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수가 나오기 힘든 원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런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여기 7점 비율 보이죠? only 4%. 이거를 모든 학교에 계시는 잉글리시 A 선생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함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도. 우리가 학교 안에서 서머티브 치고 페이퍼 1, 페이퍼 2 시험 치고 할 건데 거기서 점수를 남발을 하면은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혼이 나요. 우리 IBO 센터에서 경고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쨌든 이 7점짜리 어떤 에세이들과 7점짜리 레벨, 그 7스코어 레벨 에세이들의 기준점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에세이를 이제 평가를 할 때 에버리지 스코어가 보통은 4점. 4점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놀랍지만 4점과 5점이에요. 자, 근데 이 친구들도 그러니까 결국 못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도 상위 20%에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 점수라는 건 상위 20% 30% 학생들이 이 점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잘한 거죠, 여러분. 상위 20% 30% 안에 든 거니까 잘한 게 맞아요. 잉글리시 A 기준으로. 우리 다른 수학이나 과학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잉글리시 A를 어프로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 평균 점수가 이렇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평균이 4점이라는 건 이 아래 점수도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이렇게 IB 딱 올라가서 잉글리시 A에 이제 시험을 딱 쳤을 때 충격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이전까지는 자기가 태어나서 본 적 없었던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프리 IB 그레이드 때는, 그러니까 10학년이든 우리 13학년제 학생들은 이제 11학년 때, 그때는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했어요. 뭐 예를 들면 6점도 받고 7점도 받고 8점 만점 기준으로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라서 잉글리시 A를 이렇게 테이크해서 에세이를 테이크해서 또는 HA를 테이크해서 딱 공부를 해서 시험을 딱 쳤는데, 자기가 원래 그 늘 봤던 그 6점, 7점을 하던 대로 열심히 해서 했는데 정말 막 2점 나오고 3점 나오고 그럽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IB와 그 여러분들이 원래 속해 있던 그 MIP, 그 다음에 IGCSE 그 파트와의 그 사이에는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점수 기준, 채점 기준도 엄청 스트릭트해져요. 그래서 정말 그 아주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 있죠.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7 또는 6점 같은 고득점이 나오고요. 그런 디테일들을 하나씩 놓치고 할수록 점수가 낮아지는데, 선생님이 분명히 말하지만 4점 잘한 겁니다. 패스했잖아요. 패스. 왜?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실제로 우리 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대체 이게 가능한가 하지만 가능합니다. 잉글리시 A는 아주 흔한 일이에요. 잉글리시 A라는 이 코र्스 안에서는. 자, 그래서 5점도 잘한 거예요. 잘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표를, 저는 4점, 5점이 목표에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들으면 6점 또는 7점, 우리 상위 4% 안에 드는 이 성적을 딸 수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잘 배우면 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자, 텍스트북이 없죠, 잉글리시 A는. 네, 그냥 보통 선생님들이 뭐 핸드아웃 같은 거 뭐 때때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PPT, 우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뭘로 프랩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I don't know how to prepare for English A. 예를 들면 우리 보통 우리 IB 들어가기 전에 뭐 썸머 베케이션 때 공부 미리 뭐 열심히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책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수업을 만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점은 학교마다, 우리 같은 학교여도 잉글리시 A 선생님이 2명이면 고르는 텍스트가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리스트에서 셀렉해서 하는 건데, 어떤 책이, 어떤 텍스트가 넌리에서, 리터리에서 나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리 프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역시나 선생님이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점을 이제 오버컴 할 수 있게 이 수업을 준비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잉글리시를 들을 때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잉글리시 A 랭릿을 들을 계획이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10학년 학생들을 포함해서 학생들이거나 이제 들을 예정이거나 이제 곧 내가 들어간다, 내지는 이미 듣고 있거나 이미 듣고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듣고 있는 학생들은 더 그렇겠죠. 왜냐면 더 잘 알 거예요. 그 잉글리시 A가 내가 이때까지 알던 그런 점수 기준, 그 다음에 그런 에세이 라이팅 방법, how to write essay,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다? 7. 그래서 요 7을 원하는 학생들은 이 수업을 꼭 들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수업에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이제 최신 실러버스를 다 아주 꼼꼼하게 다 넣었고요. 유닛 1부터 7은 SL과 H 학생들 모두 꼭
들어야 되는 공통 과정이고 우리 유닛 A만 HL 학생들만 들으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HL 에세이라고 해서 HL 학생들만 써야 되는 에세이가 있는데 그 수업이고요. 1부터 7까지는 우리 SL, HL 상관없이 뭐 둘 다 꼭 들어야 되는 과정으로 선생님이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요 안에는 트랜지셔널 텍스트 타입부터 new, 그러니까 최근 2, 3년 안에 나왔던 최근에 나오는 트렌디한 텍스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웹사이트라던가 인포그래픽 이런 텍스트들은 사실 그 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텍스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예요? 이제 소사이어티가 막 바뀌고 이제 우리도 인터넷이 막 생기면서 이제 그 좀 더 다양한 우리가 좀 다양한 모던 텍스트 타입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까지 선생님이 전부 다 넣어놨으니 여러분들이 그거를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우리 빠질 수 없는 기본적으로 테크닉들, 터미널로지, 중요한 것들. 왜냐하면 잉글리시 A는 여러분의 언어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터미널로지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네, 요것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선생님 수업을 듣다 보면은 요런 것도 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라이팅 테크닉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석하고 에발리에이션하고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잉글리시 A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퍼펙트한 정말 퍼펙트에 가까운 라이팅을 여러분이 프로듀스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이팅을 임프로브 시킬 수 있는 그런 팁, 그 다음에 how to 같은 것도 선생님이 수업에다가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중요한 거, 우리 빠질 수 없는 게 우리 시험이죠. 시험 대비. 우리 시험도 준비해야죠. 그래서 페이퍼 1, 페이퍼 2, IO, HL, SA라는 어세스먼트까지 선생님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꼼꼼히 뭐를 7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기준은 7점을 기준으로 전부 다 이 모든 시험을 프랩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수업을 들으면 7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랑 이 수업을 함께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7점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잉글리시 A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잉글리시 A 클래스에서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는 들은 적이 없던 그런 어떤 새로운 이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 아니라 일단 페이퍼 1, 그 다음에 페이퍼 2, 그 다음에 HL 에세이 이런 이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듣게 될 건데 대체 이제 페이퍼 1, 페이퍼 2, HL 에세이 이런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written exam이야. written exam.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원래 포머티브나 서머티브로 이제 그 에세이 시험 같은 거 쳤던 거를 이제 잉글리시 A에 들어오면 어떤 정확한 명칭, 타이틀을 만들어서 요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different name이 있다는 거는 시험마다 어떤 다른 approach, 그 다음에 어떤 different types of essay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페이퍼 1입니다. 페이퍼 1은 여기 보면 이제 unseen non-literary passage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을 치러 갔을 때 이렇게 딱 펼치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unseen, 그러니까 그 전에 본 적이 없던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텍스트를 보고 거기서 그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에세이를 적어라. 이게 페이퍼 1이에요. 그게 페이퍼 1. 그러니까 이건 결국 non-lit이에요. non-literary 에세이를 쓰는 것. 자, 여기 보면 이제 SL과 HL의 어떤 time difference랑 그 다음에 그레이드가 나와 있는데 그레이드는 스탠다드 레벨과 하이어 레벨 학생 모두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퍼 2예요. 페이퍼 2는 쉽게 말하면 literary essay예요. literary essay.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교에 가면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 정한 그 리스트에서 정하신 그런 리터처들을 배우게 될 건데 뭐 시가 됐든 아니면 이제 어떤 노래 가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소설, 드라마 이런 거를 볼 텐데 그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comparative essay를 쓰는 게 페이퍼 2입니다. 요거는 지금 보면 스탠다드 레벨 학생들이 비율이 좀 더 배점이 높죠. 이유는 이 친구 때문인데, 그래서 에세이 특히 스탠다드 레벨을 들을 학생들은 페이퍼 1, 페이퍼 2를 굉장히 좀 잘 봐야겠죠. 둘 다 배점이 똑같기 때문에 35%로. 자, 그래서 요 컴퍼리티브 에세이 같은 경우는 두 권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두 권.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학교에 이제 가면은 책을 두 권을 동시에 배우지 않고 한 권을 다 배우고 나서 다음 책을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한 권을 다 배우고 나서 갑자기 넌릿을 하다가 선생님이 넌리터리나 아니면 다른 것을 하다가 두 번째 세컨드 리터처로 넘어간다던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페이퍼 2를 배우는 페이퍼 2, 그러니까 컴퍼리티브 에세이를 쓰게 된다기보다는 요거는 보통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책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배우고 나면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그러면 두 개를 comparing and contrasting 하는 에세이를 써라가 되고요. 그러면 초반에는 뭘 하냐? 그 한 권 있죠. 처음에 배운 그 한 권에 대한 분석을 하는 에세이를 쓰는 것들을 보통은 학교 선생님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걸로 시험을 친다던가 어떤 수업에서 이제 과제로 내준다던가. 그래서 처음부터 두 권을 다 비교 분석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배움을 하고 나면은 이제 하게 될 어떤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HLSA라고 해서 요거는 하이어 레벨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엑스트라 과제인데요. 요거 때문에 페이퍼 2가 25%인 거고 여기로 이제 20%가 그레이드로 들어가게 돼요. 자, 요거는 여기 보면 1200에서 1500 뭐 요렇게 글자 저 정도 길이의 어떤 에세이를 이제 HL 학생들이 이제 쓰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assignment.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께 이제 서밋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 시험은 internal assessment라고 해서 individual oral이라는 어떤 이름을 여러분들이 또 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짧게 부르면 선생님들이 이제 IO라고 부를 겁니다. 학교에서. 자, 요 IO는 우리 아까는 페이퍼 1은 넌릿, 페이퍼 2는 릿이었잖아요. 요 두 개를 동시에 분석하는 게 인디비주얼 오럴이에요. 그래서 넌릿 텍스트 하나, 그 다음에 리처리 텍스트 하나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그 두 개를 분석할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글로벌 이슈를 찾아서 글로벌 이슈의 포인트를 그 각 투 텍스트에 들어가 있는 공통된 same 글로벌 이슈를 찾아서 분석해서 말하는 시험이고요. SL 학생들은 30%, HL 학생들은 20%의 그레이드를 갖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20로 들어가는 이유는 아까 앞에 나왔던 이제 HLSA라는 이런 엑스트라 과제 때문에 오히려 더 작게 들어가고요. 스탠다드 레벨 같은 경우는 30%로 역시나 좀 높게 그레이드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좀 열심히 잘 해야겠죠. 자, 페이퍼 1을 우리 좀 자세히 볼게요. 시험 시간이 다릅니다. 왜냐면 HL 학생들은 두 개를 써야 되고요. 두 개. SL 학생들은 하나만 쓰면 돼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험지를 받으면 텍스트가 두 개가 나와요. unseen. 그러니까 처음 보는 non-literary 텍스트가 텍스트 A 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B 해서 쭉 나올 겁니다. 이게 넘버로 나올 때도 있어요. 1, 2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나오면 HR생들은 2 hours and 15 minutes 동안 이 두 개를 선택지가 없죠. 무조건 분석해야 돼요. 내가 뭐 이 둘 중에서 난 이게 더 좋아 이런 게 없이 이 두 개를 다 분석해서 쓰는 게 하이어 레벨 학생들. 그 다음에 1 hour 15 hours 동안 이제 스탠다드 레벨 학생들은 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분석해서 시험을 에세이를 쓰는 것.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이어 레벨 학생들은 어떤 타임 매니지먼트라던가 두 개를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페이퍼 1을 배우던가 텍스트 타입을 배울 때 보통 학생들이 비주얼 텍스트를 훨씬 preferring 하거든요. 비주얼 텍스트가 좀 더 쉽다고 느끼기 때문에. 근데 하이어 레벨 스튜던트들은 그런 프리퍼런스를 갖지 않고 텍스트, 그러니까 랭귀지가 많은 텍스트, 그 다음에 비주얼 요소가 많은 텍스트 둘 다 열심히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페이퍼 1 샘플 볼게요.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는 번호로 돼 있네요. 요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으면 이제 뭐 이렇게 텍스트가 두 개가 나와서 요게 이제 텍스트에 대한 간단한 인트로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가 시작이 돼요. 쭉 이렇게 시작이 될 거고, 요거는 지금 보면 이제 웹사이트에 쓸려 있는 어떤 아티클이라는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려가면 요런 식으로 에세이 질문이 하나가 딱 등장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냐면 가이딩 퀘스천이라고 해서 가이딩 퀘스천.
여러분들을 가이드해줄 퀘스천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반드시 앤서를 줘야 됩니다. 그게 이 과제의 어떤 purpose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How is the narrative structure used to explore ideas about identity 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요거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하려면 아까 봤던 그 article에서 다루는 어떤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주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엄청 큰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를 아직 안 읽었잖아요. 우리는 아직 이걸 읽지 않았지만 저 텍스트가 주제가 뭔가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어떤 거구나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가서 이제 뭐 테크닉이나 디바이스나 이런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를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narrative structure가 어떤 식으로 사용됐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이딩 퀘스천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테크닉을 정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정해주는 경우. 안 정해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정해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은 다른 거 말고 narrative structure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그거를 메인 어떤 테크닉으로 잡아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이딩 퀘스천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페이퍼 1이라는 시험을 다룰 때 정말 중요한 어떤 디렉션을 정해주는 그런 에세이 퀘스천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텍스트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봐야 됩니다. 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텍스트로 가서 이제 내가 지금부터 뭘 찾아야 되는지, 테크닉을 정해준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어떤 주제가 지금 이 텍스트에서 나올 건지 그런 거를 미리 보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페이퍼 2예요. 자, 페이퍼 2에는 4개의 질문이 나올 거예요. 1, 2, 3, 4 이래가지고. 자, 거기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를 골라서 쓰는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때까지 학교에서 배운 2권, two literary text로 이제 comparing을 쓰는 건데,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2권을 아직 처음부터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학교 초반에는 한 권에 대한 애널리시스 에세이를 쓰게 될 거예요. 시험을 치든 과제를 하든. 자, 그럼 보면은 이제 이 4가지 질문은 보통 성격이 좀 정해져 있어요. 성격이. 예를 들면은 그 책의 어떤 theme이나 메시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contextual, 그러니까 이제 background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책 안에 담겨 있는 historical, social, cultural context가 뭐 어떤 식으로 작가가 이용하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묻는 질문. 그 다음에 작가의 purpose, 그러니까 작가가 사회를 뭐 criticize 하기 위해서 이걸 썼는지,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 이슈를 좀 mirroring을 통해서 또 warning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리더들에게 좀 경고를 하기 위해서 썼는지, 그런 purpose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페이퍼 1 에세이를 쓰는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인트로덕션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잉글리시 A는 스트럭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크라이테리언 C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스트럭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만 지켜줘도 나의 영어 실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혹은 분석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깔끔한 스트럭처로 좋은 인트로덕션을 써내면은 어떤 굿 임프레션을 선생님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트로덕션은 모든 에세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사실 저도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쓴 인트로덕션만 읽어봐도 그 다음에 이제 바디 파라그래프나 뭐 컨클루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얼만큼 잘 분석을 하고 쓸 수 있는지가 게스가 충분히 돼요. 왜냐면 인트로덕션이라는 게 뭐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뭐 토픽을 소개하고 나의 어떤 그런 thesis statement를 적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잉글리시 A에서 다루는 모든 에세이들, 뭐 페이퍼 1이든 페이퍼 2든 거기서 인트로덕션은 여러분이 뭔가 에포트를 좀 많이, 신경을 좀 최대한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미스가 나지 않도록, 여기서 말하는 미스라는 건 이런 기본적인 스트럭처에서도 절대로 미스가 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스트럭처 한번 볼게요. 일단 훅 센텐스로 시작하는 거, 이거는 모든 우리가 이때까지 학교에서 배운 모든 에세이 구조와 똑같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텍스트 타입,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페이퍼 1은 언신 텍스트 시험이라고 해서 어떤 텍스트 타입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고른
혹은 받은 그 텍스트 타입을 반드시 뭐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요. 거기랑 같이 나온 정보가 있을 거예요. 뭐 퍼블리시 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그런 장소에 대한 장소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뭐 미국에 나왔다, 뭐 영국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당연하지만 어떤 라이터의 이름이 제공이 될 건데 가끔은 어떤 라이터의 이름이 제공되지 않고 name of organization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name of organization이 나오면 그것을 어떠의 이름 대신 넣어서 this is 뭐 published by 또는 뭐 made by, produced by 하고 그 name of organization을 넣거나 name of company를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적인 어떤 introducing text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넣어야 되지만 그리고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도라는 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본 인포메이션 중에서 내가 깜빡하고 예를 들면은 날짜를 안 넣었네. 이런 일은 절대로 이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brief summary of what the text is about 에서 짧게 한 줄 정도면 충분한데 정말 길면 두 줄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purpose, 그러니까 이제 이 텍스트의 메인 토픽이나 메인 센트럴 아이디어 같은 걸 말해주면서 target audience를 말해주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제 1, 2, 3, 4, 5 이렇게 놔뒀지만 이것이 문장의 개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서머리 할 때 이런 purpose나 target audience를 뒤에 이어서 붙여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스타일에 대한 어떤 다름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따로 말해도 되지만 어떤 학생은 난 그냥 이거 이어붙이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다. 혹은 더 빠를 것 같다. easy and fast and clear. 그러면 요거를 이제 3번, 4번을 같이 붙인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텍스트 타입 소개할 때 요때에 타겟 어디언스를 여기다가 붙여서 말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뭐 targeting towards, targeting at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이 끝나고 나서 이 텍스트가 뭐고 언제 나왔고 누가 만들었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which targets 혹은 which especially targets at 해서 바로 target audience를 여기다가 넣거나 아니면은 purpose도 여기다가 땡겨와서 넣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를 순서대로 말하시오가 아니라 요 내용이 전부 깔끔하고 완벽에 가깝게 인트로덕션 안에 모두 들어가 있어야 돼요. include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인트로덕션의 가장 하이라이트죠. thesis statement가 맨 마지막에 이제 위치해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거지만 우리가 이제 에세이 질문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answer죠, answer. 앤서를 주면서 어떤 디바이스와 펄포즈, 특히 펄포즈를 다시 한번 더 자세한 버전으로 말해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더 자세한 버전이라는 건 여기 한번 펄포즈 한번 나왔죠. 근데 여기는 약간 간단한 버전이에요. 간단하게 토픽 정도? 예를 들면 센트럴 아이디어는 이거다. 예를 들면은 뭐 persuade 또는 뭐 어필해갖고 간단하게 키워드 정도로만. 여기는 키워드 정도로만 설명을 했다면 thesis 들어오는 purpose는 조금 더 detailed version, detailed 하거나 아니면은 specific 좀 더 포커스를 narrow down 시켜서 여기서 진짜 implied purpose, implicit purpose를 여기 thesis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지금 introduction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 시험은 시간 싸움이에요. 타임 매니지먼트.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 그 시험의 타임 리밋에 맞춰서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목적을 두고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좀 연습을 많이 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이 목표를 삼아야 할 시간은 인트로덕션은 보통 평균적으로 5분 동안 적습니다. 뭐 정말 빠르면 5분 안에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인트로덕션은 정말 깔끔하고 잘 적어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요 인트로덕션을 딱 봤을 때 이 학생 좀 잘하네, 잘하는 친구네, 이 텍스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네, 라이팅을 잘 쓰네, 이런 임프레션으로 시작을 해야지. 그래야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여러분의 자그마한 어떤 미스테이크나 마이너한 어떤 미스언더스탠딩 같은 것들이 조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왜냐면 이그제모들도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그 첫인상이라 그러죠. first impression. 그게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분보다 나는 더 빨리 적을 수 있어요. 근데
더 빨리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적어야 됩니다. 잘.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냥 5분을 넘을 수도 있죠. 5분에서 뭐 6분 내지는 7분 평균적으로 요렇고요. 근데 10분을 넘기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10분을 넘기지 않고 뭐 5분에서 뭐 7분, 8분 요 정도 선 안에서 인트로덕션을 굉장히 깔끔하게 적으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5분이든 뭐 7분이든 6분이든 지금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는 It's so hard to write a good introduction in just 5 minutes 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연습할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웃라인을 잘 만들면 여기서 아웃라인을 잘 만든다는 건 이 텍스트의 펄포즈를 텍스트의 메시지 그 다음에 텍스트의 컨텍스트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했다 이거예요. 잘 캐치를 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플래닝을 잘했다. 단순하게 내가 플랜을 잘 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내가 이 텍스트를 굉장히 잘 이해해서 깔끔하게 이제 블랙 포인트로 우리 아웃라인을 땅땅땅 만들었을 때 이런 인트로덕션 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인트로덕션은 분석하는 구간이 아니잖아요. 분석을 하는 막 디바이스를 찾아서 막 인터프레이션 넣고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에세이 전체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적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 물론 컨클루전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인트로와 컨클루전은 좀 빨리 적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굿 언더스탠딩만 있으면 이렇게 5분 내지는 6분, 7분 안에 아주 퍼펙트한 좋은 인트로덕션을 충분히 적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시간을 목표로 삼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인트로 하나 적는데 뭐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학교에 가서 이제 시험을 치고 할 때는 여러분이 꼭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이 타임 매니지먼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종종 계속 어떤 주의를 강조를 한번 할 겁니다. 자, 일단 다시 돌아와서 우리 첫 번째 줄이죠. 훅 센텐스인데 여기 보면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옵셔널이라고 해놨어요. 자, 이거는 왜냐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 자, 내가 에세이를 좀 잘 적어요. 이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까 뭐 그런 타임 매니지먼트도 좀 괜찮고,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아날리시스라던가 에발리에이션, 이런 분석도 좀 굉장히 좀 잘하고,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이제 만점을 목표로 적겠죠. 예를 들면, I wanna get 7, full mark, 아니면 하다못해 6 플러스라도 내가 가장 받을 수 있는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훅 센텐스는 무조건 적어야 돼요. 그런 학생들은, 그러니까 내가 6 or 7 마크를 노리고 있다. 그러면 훅 센텐스는 꼭 적습니다. 꼭 적고요. 그런데 우리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훅이고 뭐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이제 모든 배움을 마무리하고 이제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페이퍼를 딱 받으면 우리가 연습해볼 건 이제 매거진 커버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매거진 커버 클래스 때 한번 예시로 잠깐 나왔던 그 텍스트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보면 여러분 선생님 늘 먼저 뭘 보라고 했죠? 그 위에 이렇게 기본 인포메이션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게 한 줄일 수도 있고 두 줄일 수도 있고 길면은 세 줄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것을 굉장히 꼼꼼히 먼저 읽어야 돼요. 이 텍스트를 보기 전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men's health는 요 men's health에 대한 매거진은 world's largest men's 매거진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들의 매거진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힌트가 들어와 있죠. 물론 타이틀에도 있어요. 타이틀만 봐도 이게 남자를 위한 매거진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나 보통 학생들이 이 타이틀 딱 보자마자 이거 남자를 위한 매거진이네 뭐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인포메이션에서 뭔가 이 텍스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것은 남자들이 많이 읽는, 남자들을 타겟팅하는 그런 매거진이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면 그걸 또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 돼 있죠? In multiple country. 이것도 설명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잡지가 어떤 한 나라에서만 퍼블리시 돼서 그 나라의 사람들만 타겟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을 굳이 있잖아요. 굳이 페이퍼 1 IBO 이그제머들이
굳이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기분 인포메이션을 준다는 건 선생님 늘 말했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포인트들을 컨시더링 해라 이란 말입니다. 분석을 할 때 큰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세팅이 되겠죠. time and place 중에서 place인데 여기 타임은 지금은 없죠. 플레이스인데 특정 나라가 아니라 멀티플 컨트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내셔널 매거진이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it covers various men's lifestyle topics. 자, 여기 한 번 더 주죠. 남자들의 어떤 라이프스타일 토픽에 대해서 이 매거진이 주로 다룬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이 텍스트의 토픽이 여기에 이 중에 아주 큰 연관이 있다. 이런 아주 빅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텍스트를 보지도 않았어요. 텍스트를 막 보면서 이거는 토픽이 뭘까? 이거는 메인 메시지가 뭘까? 펄포즈가 뭘까? 이런 걸 찾지도 않았지만 그저 주어진 기본 인포메이션을 봤는데 이 친구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잡지는 주로 요런 토픽을 다뤄 얘들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잡지를 너희들이 이제 분석을 할 때 요런 토픽들이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컨시저링 해라, 넣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빅 힌트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서 반드시 체크를 해놔야겠죠. 그 다음에 뭘 보라 그랬죠? 가이딩 퀘스천을 보라 그랬죠. 우리 GQ. 자, 보면은 in what ways does this magazine cover 다 텍스트 타입 말을 해주고요. combine written and visual language. 우리 thesis statement에서 쓸 친구네요. 그죠? 우리 뭐라 그랬죠? thesis statement에 쓰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가이딩 퀘스천에 나와 있는 요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쓰는 거.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찾은 메인 디바이스 3개를 리스트업해서 through the use of device 1, 2, and 3 그렇게 넣는 방법.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죠. communicate a message about masculinity.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given information을 보고 왔는데 이 매거진이 주로 다루는 토픽이 남자들의 피트니스, 남자들의 뉴트리션, 남자들의 패션, 남자들의 섹슈얼리티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하필이면 메시지를 찾으라 그랬는데 우리한테 그게 뭐냐면 masculinity. 그러니까 manliness, manhood. 그러니까 남자답다는 거 있죠. 남성스러운 거. 그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이 텍스트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메인 메시지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in what ways, 어떻게 communicate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늘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가이딩 퀘스천에 answer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라고 했어요. answer, give answer.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masculinity와 관련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분석을 해서 이것이 메인 펄포즈입니다. 메인 메시지입니다. 라고 하고 thesis 그 다음에 토픽 센텐서 가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서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디바이스로 에비던스로 서포트를 해서 분석을 하면 된다. 인데 선생님이 말하지만 우리는 앤서링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가이딩 퀘스천에 들어와 있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용해서 이 키워드를 우리의 thesis statement, 그 다음에 각 바디 파라그래프의 토픽 센텐스, 그 다음에 링크백, 각 바디 파라그래프의 마지막 센텐스, 그 에발리에이션 같이 넣는 그 마지막 센텐스, 그 다음에 컨클루전에 나오는 그 thesis statement 다시 적는 거, 거기에다가 다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넣어야 돼요. 이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 masculinity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야 된다 아니라 요거를 조금씩 바꿔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masculinity 했다가 뭐 아니면 masculine features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features of masculinity 뭐 이렇게 바꿔도 되고. 그래서 조금의 variation은 줄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 컨셉은 반드시 써야 된다. 근데 내가 그걸 make sure 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 자체를 그냥 가지고 와서 쓰는 게 가장 safe하고 clear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먼저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 텍스트를. 자,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시험장에서 딱 받으면 기본 인포메이션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가이딩 퀘스천에서 주는 거 키워드 체크하고 이제 볼 건데 처음에 볼 때는 여러분 막 꼼꼼하게 뭐 하나에 뭔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보지 말고 늘 말하지만 크게 보세요. 크게. generally. 그걸 우리가 보통 skimming through라고 하는데 skimming through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먼저 띄는 것부터 먼저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 눈에 먼저 띄는 그 친구가 메인 디바이스예요. 이 텍스트가 사용하는.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obviously
요 모델이겠죠. 남자 모델 조시 홀로웨이 요 남자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맨즈 헬스라는 우리 타이틀 그 뒤에 엄청 제일 큰 글씨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양옆에 뭐 또 큰 글씨로 뭐 hard abs도 있고 muscle vast도 있고 뭐 fight fat도 있고 뭐 759 이것도 엄청 크게 나와 있고 그래서 큰 것부터 보는 거예요. 큰 것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같은 것도 보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화이트네. 글자 색깔들이 주로 블랙, 레드로 되어 있네. 타이틀 색깔도 레드네. 뭐 이거 레드고 얘는 블랙이네. 뭐 이런 것들 보는 거예요. 얘는 레드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먼저 컬러 같은 거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조그마한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 사진이 하나 더 있네. 근데 여자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남자 매거진인데 여자가 있네? 약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분명 이건 맨즈 매거진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여자 옆에 적혀 있는 말이 The touch she craves 뭐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crave라는 말은 약간 무슨 말이냐면 막 she wants 막 이런 거 she waiting for she's waiting for she desires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터치를 기다리고 있대요. 뭐 이런 표현이 있고, 뭔가 that sounds very, it can be controversial. 그런 거를 좀 봐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봤던 뭐 큰 글씨들 말고 이제 좀 작은 글씨들 보는 겁니다. 뭐 hard abs 위에 뭐 the easy way to. hard abs 뭐 이런 게 있었고 10 ways to grow muscle fast 뭐 이런 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retire rich 이것도 큰 단어네요. retire rich도 있는데 그 밑에 작은 글씨로 die having sex 뭐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또 139 엄청 크게 무슨 quick health fixes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 기본 인포메이션은 없었으나 여기에 May 2006라고 타임이 들어와 있어요. 타임. 자,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기본 인포메이션에서 만약에 날짜를 줬다? 그건 무조건 여러분이 날짜를 생각해서 무조건 그 날짜를 생각해가지고 분석에다가 컨시더링해서 아날라이즈한테 넣어라. 약간 이런 지시사항이고요. 아까 우리 기본 인포메이션에는 날짜가 없이 그냥 멀티플 컨트리에서 나온다. 요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텍스트를 봤는데 이런 식으로 May 2006라고 이제 컨텍스트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텍스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다음에 기본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가이딩 퀘스천 이 세 친구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이 찾고 생각하고 분석해야 되는 포인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안에 혹시나 여러분 기본 인포메이션에서 만약에 데이트나 where 그러니까 그 플레이스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하면 여러분이 텍스트를 봤을 때 혹시나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있나 없나를 일단 봐야 돼요. 자, 있나 없나를 왜 봐야 되냐면 내가 있나 없나를 찾으려고 해야 보이지 아니면 보통 이런 거 막 보다 보면 이런 거 안 봐요. 학생들이. 이거 안 보고 안 넣어요. 에세이에다가. 이거 어디다 꼭 넣어야 된다 했죠? 우리 인트로덕션에 무조건 여기에 주어져 있는 모든 기본 인포메이션은 반드시 이 텍스트를 소개할 때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타이틀이나 어떠의 네이밍이 됐든 뭐 데이트가 됐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이제 리터처에 대한 클래스를 할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가 리터처를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다들 학교에서 만나게 될 리터리 텍스트가 너무나 다양해서 선생님이 뭐 특정하게 이런 어떤 리스트를 준다거나 이렇게 예시를 이런 책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떤 any kind of literary text를 만나게 되더라도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그것의 theme을 이해하는 거예요. themes. 쉽게 말하면 모든 literary text는 어떤 specific한 ideas, 그 다음에 topics를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제 작가들이 각각의 어떤 in a different ways, 혹은 뭐 through the different use of different techniques를 통해서 이제 그 메시지를 자기만의 perspective를, 자기만의 어떤 thought이나 opinion 같은 것들을 이제 전달하는 게 모든 literary text의 어떤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themes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에세이를 쓸 때, 그 다음에 이제 analyze나 evaluation을 할 때 그들의 어떤 hidden message나 implied meaning 같은 거를 잘 찾아서 여러분이 describe이나 explain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뭘 알아야 되냐면 contextual에 대한 understanding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는 이 theme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theme이라는 건 결국 그냥 키워드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책을 배우든 간에 쉽게 말하면 어떤 책 이름을 넣고 그 책이 가지고 있는 themes를 여러분이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이제 search를 만약에 하게 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거나 할 때 어떤 짧은 한 단어 내지는 두 단어, two words, one word 이렇게 짧은 키워드로 나올 건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contextual understanding이 필요한데 즉 그 literary text의 time and place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여도 같은 어떤 themes여도 그 책이 언제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누구에게 쓰였는지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퍼스펙티브나 어프로치하는 방법이나 익스프레션 웨이나 뭐 메시지라던가 캐릭터의 어떤 릴레이션십이라던가 모든 것들이 그거에 따라 time and place 그 다음에 author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라는 우리 세팅이라는 디바이스죠. 또 중요한 리터러리 디바이스 중에 하나인데 저것을 반드시 명확하게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 책을 읽기 전에. 그래서 요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 당연하지만 요 time and place가 결국은 그 책 안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로 어떤 작가가 예를 들어 after World War I, World War I이 끝나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World War I에 대해서 글을 썼다고 했을 때 그 literary text 안에 담겨진, depict된 word가 있을 거 아니에요. society나. 그것은 결국 그 작가가 직접 경험한 World War I에 또는 World War I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게 결국은 literary text 안에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같이 책을 읽기 전에 before you start reading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 먼저 파악하고 읽어야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You can save your time. 왜냐면 이걸 알고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될 텐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걸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학교 선생님이 Okay, you gonna read until chapter 6 or chapter 8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말했다고 해서 정말 이런 리서치나 언더스탠딩을 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하면은 나중에 결국엔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세이브 타임을 위해서는 읽기 전에 요거를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그 팀을 이제 찾았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센트럴 아이디어를 우리가 또 문장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문장. 왜냐면 메시지라는 건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요런 단어 하나 가지고는 메시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아이디어. 그냥 what is talking about. 그냥 토픽이에요, 토픽. 근데 우리가 author의 perspective나 opinion이나 attitude 같은 거를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이 작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작가는 사랑에 대해서 예를 들면 love requires pain and sorrow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고 싶구나, 말하고 싶구나. 결국은 이게 작가의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키워드, 이 센트럴 아이디어를 결국에는 키워드를 만들어서 네로우 다운을 시켜야 된다. 네로우 다운이라는 건 요런 작업입니다. 네로우 다운. 키워드라는 건 요런 단어들. 왜냐면 여러분은 이제 그 잉글리시 A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잘 써야 포멀리티가 높아져요. 포멀리티라는 건 우리가 에세이나 글을 쓸 때 또는 여러분이 말하기 시험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당연히 예를 들면 love requires 혹은 뭐 love highlights how it hurts 또는 뭐 how painful it is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되지만 우리가 이거를 에세이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love requires 또는 highlights pain and sorrow라고 이렇게 좀 clear, concise 하게 좀 표현을 해야 좀 그 문장이 좀 예쁘고 포멀하게 딱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예를 들면 토픽 센텐스라던가 DC 스테이먼트라던가 훅 센텐스라던가 그런 데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에비던스 가지고 와서 디바이스 가지고 와서 설명할 때는 그때는 좀 더 여러분이 이제 풀어서 설명해도 괜찮은데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풀어서 말해버리면 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특히 토픽 센텐스 같이 좀 중요한 문장들 우리 에세이에서 다루는 중요한 어떤 메인 메시지를 익스프레스하는 그런 문장들에서는 반드시 이런 포멀리티를 좀 지켜서 키워드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만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예시를 선생님이 이제 리터리 텍스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대표적으로 아이비 학교에서 정말 많이 다루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애니멀 팜이라고 해서 요거는 1945년에 나온 소설책이고요. 요거에 많은 띠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이제 책을 배우면은 띠이 절대 하나가 아니라 정말 한 4-5개는 있어요. 4-5개. 그리고 그 네 가지 또는 5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다 두루두루 이해를 해놔야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이 장면은 이 띠을 보여주는 거고 또 이 장면은 저 다른 띠을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애니멀 팜에도 당연히 정말 많은 띠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선생님이 이제 토탈리테리아니즘이라는 대표적인 띠을 하나 골랐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요 단어 하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어떤은 대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책에서 어떻게 전달되느냐, 어떤 메시지가 만들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문장으로 그걸 리프레이징 시키면은 또는 파라프레이징 시키면은 totalitarianism dehumanize individuality and eventually leads to tyranny and inequality.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 작가가 조지 오웰이죠. 오웰이라는 작가가 토탈리테리아니즘에 대한 그 작가의 다른 사람 말고 그 작가의 생각은 토탈리테리아니즘이라는 이 시스템은 디휴머나이즈를 시킨다. 그러니까 인권을 그 휴먼 라이츠 같은 것을 다 이제 뭐 없애버린다. 디스트로이 시키고 프리덤 같은 것도 다 디스트로이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그게 타이러니 그러니까 딕테이터십 그다음에 이니퀄리티 같은 것들을 만든다. 그러니까 작가는 결국 크리티사이즈를 하는 거죠. criticize. 이게 작가의 어티튜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빔이라는 어떤 키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기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중요한 단어, 강력한 단어. 그러니까 강력한 단어라는 건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부드러운 말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totalitarianism 뭐 can be seen as something harmful system for society 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아이비고 또 여러분들이 시험을 특히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는 시간에 늘 쫓기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indirectly 또는 in a soft way로 자꾸 표현을 하면은 그 waste time이에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바로 straightforward. You have to go to the main focus directly. 그래서 그냥 바로 뭐 destroy, destruct, dehumanize 이런 강한 어떤 strong diction, strong verb를 여러분들도 좀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평소에 그거를 잘 안 쓰는 편이라면 그래서 dehumanize individuality 그 다음에 이게 어떤 tyranny, inequality 이게 작가의 메시지 또는 purpos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작가의 펄포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contextual understanding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제 페이퍼 2의 퀘스천 타입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 2는 사실 퀘스천 타입이 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지를 딱 보면은 질문 4개, unseen question이 4개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시험을 치게 될 텐데 그 4개라는 질문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뭐가 나올지 모른다. 약간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How do I prepare for the paper 2? 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근데 페이퍼 2는 질문의 타입이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틱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공부한 왜냐면 다들 자기들이 배운 학교에서 각각 배운 책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각자가 공부한 그 책을 요런 퀘스천 타입들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런 similarity and difference 테이블 만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거를 위한 수업이에요. 자, 우리 퀘스천 타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먼저는 캐릭터라이제이션이에요. 뭔가 캐릭터 아날리시스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캐릭터가 디벨롭먼트가 어떤 식으로 how, in what ways, 그 다음에 to what effect 그런 질문을 한다던가 아니면 캐릭터의 어떤 체인지에 대해서 꼭 디벨롭먼트가 아니더라도 어떤 뭐 예를 들면 착했는데 나빠진다든가 아니면 나쁘고 뭔가 한심한 그런 막 그런 애였는데 갑자기 뭐 굉장히 성실해지고 뭐 강해진다던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그게 바로 캐릭터 아날리시스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컨플릭트예요. 자, 컨플릭트도 우리 리터처에서 정말 중요한 메인 디바이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쭉 이제 선생님이 보여줄 건데 페이퍼 2가 결국 리터러리 텍스트 아널리시스이기 때문에 리터러리에서 가장 메인리 쓰이는 디바이스들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랑 했던 것처럼 뭐 그게 심볼리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세팅이 될 수도 있고 conflict, point of view, 뭐 narrative technique 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꾸로 생각하면 페이퍼 2 퀘스천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래야 그 리터러리 텍스트들을 여러분들이 아날라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타입들인 거예요. 사실 페이퍼 2에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컨플릭트도 작가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작가들이 만드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겠죠. 어떤 작가들은 뭔가 이제 반전을 넣기도 하고 뭔가 반전의 효과 그래서 뭔가 정말 정말 얘는 범인이 아닐 줄 알았는데 뭐 나중에 범인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제 밑밥을 계속 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계속 까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음악 같은 거. 뭐 자꾸 라디오가 나와. 어디서 무슨 이상한 라디오가 나오는데 그 라디오 음악이 작품 전체적으로 중요한 씬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가들마다 자기들만의 어떤 컨플릭트를 표현하고 그거를 이제 텐션을 increase tension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캐릭터들끼리 막 냅다 싸우던가 아니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resolving, solving 어떻게 하는지 그런 in what ways, how랑 그 다음에 to what effect 그거의 effect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컨플릭트고요. 그리고 컨플릭트는 메시지를 뭐 캐릭터라이제이션도 사실 마찬가지죠. 요것도 다 마찬가지죠. 다 싹 다 마찬가지인데 컨플릭트는 특히나 어떤 reflection of 메시지를 하는 게 굉장히 커요. 이 컨플릭트라는 이 디바이스 자체가. 그래서 이 컨플릭트만 봐도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혹은 보통은 이제 criticize 하는 게 있다면 작가가 뭔가 문제 삼고 싶은 거 있죠. critically viewing 하는 것들 그런 게 있다면 이 작품 안에 있는 conflict가 뭔지 major conflict 그게 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중요한 디바이스이자 페이퍼 2에서 또 자주 물어보는 타입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세팅이에요. 자, 세팅 이 친구도 리플렉션이죠. 자, 그 선생님이랑 수업을 쭉 들어온 학생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 리터처라는 게 결국은 타임 앤 플레이스가 정말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몇 번이나 말을 하는데 왜냐면 이 작품의 진짜 hidden implicit purpose나 message 그 다음에 작가의 그런 intention을 정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contextual understanding이 필수예요. 그 contextual understanding은 어디서 오냐면 세팅에서 오는 거죠. understanding, setting. when and where 그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어떤 펑션에 대한 질문을 한다든가 페이퍼 2 퀘스천이 펑션 또는 롤 같은 거 있죠. 역할. 그래서 그게 리플렉션인지 그 다음에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는 건지 크리티시즘을 하는 건지 어떤 펄포즈가 대체 뭔지 세팅을 이용해서 작가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또 굉장히 또 자주 나옵니다. 자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리플렉션 오케이. 뭐 소사이어티를 리플렉팅 하니까 타임 앤 플레이스니까. 근데 캐릭터라이제이션은 대체 뭐냐? 요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디바이스 시간 때도 말을 했었는데 time and place에 따라 it depends on time and place the characters are characterized as in a certain way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면 지금 있잖아요. 21st century, 2025. 우리 지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이랑 100년 전, 19th century, 20th century,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캐릭터라이제이션은. 그래서 time and place에 따라 캐릭터라이제이션도 바뀐다. 바뀌어야 된다. 바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criticism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reflection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은 세팅이 reflecting society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society를, 아이디얼하고 행복한 소사이티를 넣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문제가 많은 problematic한 소셜 시스템이나 injustice나 inequality를 작가들이 넣기 때문에 왜요? 왜냐면 그래야 컨플릭트가 생기잖아요. 그죠? 아니 막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소사이티에. 그러면 컨플릭트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딱히 만들고자 하는 메시지도 없죠.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다 행복하고 다 너무 좋은데. 자,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세팅도 굉장히 어떤 problematic한 어떤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보통 다 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컨플릭트를 보고. 그래서, 요런 질문도 굉장히 또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스타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가의 스타일. 그러니까 작가가 이거든 저거든 이거든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 delivering theme을 하고자 할 때, 그 어떤 특별한 웨이가 있느냐, 특별한 어떤 그 작가만의 그런 캐릭터리스틱이 있느냐, 그 작품의 특징이 있느냐, 아니면은 뭐 어떤 의미를 만들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은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 흔히 쓰는 메타포 심볼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레드 컬러가 될 수도 있고 뭐 하트 이런 아이콘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뭐 로즈, 레드 로즈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선샤인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걸 표현하는 그런 트래디셔널한 웨이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작가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사랑을 말하고 싶을 때 어니언이라고 표현한 작가도 있습니다. 캐럴 앤 더피라는 그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니언이라고 썼어요. 어니언. 사랑을. 어니언이라는 메타포를 써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트래디셔널한 웨이는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사랑을 떠올렸을 때 떠올릴 만한 그런 심볼이나 메타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요 스타일에 대한 예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해서 뭐 정말로 이 작가가 뭐 무슨 이상한 뭐 문법을 쓴다던가 뭐 아니면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쓴다던가 꼭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보통은 소설을 이렇게 쓰는데 작가는 뭐 이렇게 조금 different way, just in a different way. It doesn't have to be like a special way, but it's just different way로 썼다.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가장 대표적인 질문은 요거죠. theme. 어떤 팀을 딱 줘요. 그 팀이 뭐가 됐든. 근데 그 팀이 보통은 universal theme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universal theme이 뭐냐면 예를 들면 뭐 그냥 정말 누구나 그냥 agree 할 만한 또는 disagree 할 만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justice 또는 injustice, power, 아니면 뭐 power division, 아니면은 identity, individuality, 아니면은 loss of identity. 뭐 이런 거 religion, death, life, love, friendship, family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 모든 인간이 약간 글로벌 이슈 같은 거죠. 그냥 모든 사람이 그 regardless culture and countries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토픽들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들 그런 theme을 주고 여러분들이 배운 두 작품에서 이 theme이 how portrait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HR 스튜던트들을 위한 그죠? 우리 랭앤 리센은 이제 SL 학생들도 있고 HR 학생들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우리 HR 클래스를 듣는 학생들이 꼭 써야 되는 HR 에세이라는 과제입니다. 어세스먼트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우리 이 코र्스의 가장 초반에 잠깐 설명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잉글리시 A 코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잠깐 말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이 또 기억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리뷰를 하자면 1200에서 1500
자 정도의 랭스의 그런 에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 텍스트를 여러분이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literary 또는 non-literary 둘 중에 하나를 원하는 자기가 에세이 쓰고 싶은 텍스트를 하나 고르는 거고요. 만약에 그 텍스트의 길이가 짧다면 만약에 노래라던가 노래 한 편 가지고 뭐 1500자 에세이를 써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좀 several songs 근데 같은 작가여겠죠. Same author, same writer. 그래서 song이나 poem이나 short story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select 2 or 3 텍스트를 골라서 이 에세이에다가 example로 analyze를 해라. 그 말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이 뭐 중간 페이퍼 2 할 때도 몇 번 말한 적 있지만 여기서 사용된 텍스트는 페이퍼 2나 그 다음에 individual oral 우리 말하기 시험 있죠? 거기서는 사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꼭 유의를 해야 돼요. HL 학생들은. 그래서 HL 학생들은 그 literary 같은 경우는 maximum 6 works를 배우기 때문에 충분히 고를 수 있는 옵션이 많습니다. 그쵸? 많지만 선생님이 말한 거는 늘 말하지만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DP Year 1 있죠. 그 초반 beginning part 그때는 사실 공부 말고는 다른 일이 크게 없어요. 다른 뭐 예를 들면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써야 된다던가 뭐 대학에 무슨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큰 일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탠다드 에세이라던가 다른 교과목들 있죠? 다른 교과목들의 IA들, Internal Assessment 그런 것들도 나중에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11학년 first semester나 until the like beginning part of second semester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어요. 사실은 공부만 하면 돼요. 그 시간에. 근데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literary text나 non-literary든 간에 여러분이 초반에 배운 거를 훨씬 더 아이들이 잘 언더스탠딩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때는 여유도 있고 공부할 시간도 많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 DP Year 1에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차근차근 꼼꼼히 뭔가 프랙티스 같은 것도 많이 시키고 뭐 프랙티컬 퀘스천 같은 것도 주고 뭐 그룹 디스커션이라던가 뭐 액티비티 이런 것도 막 많이 시키고 하기 때문에 보통 초반에 배운 리터리, 넌 리터리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뒤로 가면은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후다닥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뒤에 배우는 어떤 non-literacy나 literary에 대해서는 relatively 그냥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HLSA 그 다음에 특히 HL 학생들 HLSA 나는 one more assessment가 있기 때문에 책을 어디에다가 나는 페이퍼 2에다가 어떤 책을 넣고 IO에는 무슨 책을 쓰고 HLSA는 어떤 텍스트를 쓰고 이거를 잘 고민을 해야겠죠. 그냥 막 고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고요. 자, 우리 HLSA는 역시나 우리가 이때까지 쭉 연습을 해오고 배워온 페이퍼 1, 페이퍼 2,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오럴까지 해서 그 분석하고 뭐 쓰고 하는 방법은 사실 똑같아요. 네, 뭐 토픽 센텐스 쓰고, 에비던스 넣고, 디바이스 넣고, 이펙트 넣고, 이펙트 온 리더 설명하고, 그거 다 똑같습니다. 에발루에이션 넣고. 자, 그런데 HLSA 그 우리 인디비주얼 오럴에서도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 글로벌 이슈 스테이트먼트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HL도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책을 골랐겠죠? 텍스트가 리시든 넌리시든 골랐으면은 어떤 어프로치가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어떤 좋은 뭔가 포커스가 있는 내로우 다운이 잘 되어 있는 퀘스천이 나올 수 있느냐 했을 때 일단은 7개의 컨셉이 있습니다. 7가지의 컨셉. How you start from.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른 텍스트가 뭐든 간에 그 라이터나 어서의 ways of communicating message. 그래서 이거 보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페이퍼 2랑 되게 비슷하죠. 그죠? 페이퍼 2에서 여러분이 받는 그 페이퍼 2 퀘스천 질문들 있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어프로치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거는 literary 또는 non-literary까지 포함해서 페이퍼 1이죠. non-lit이면. 그러니까 페이퍼 1과 페이퍼 2에 여러분이 시험지에서 보는 그 질문과 굉장히 비슷한 거를 여러분이 이번에는 스스로 질문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파트가 어떤 웨이즈가 뭐 특별한 게 있는가, 좀 아날라이즈 할 만한 부분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뭐 심볼리즘이 올 수도 있고, 세팅, 캐릭터라이제이션, 뭐 conflict, motive,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봐보고요. 자,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뭔가 좀 유니크한 메소드를 쓰는 게 있느냐. 어떤 메시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커뮤니케이팅을 할 때 또는 이제 reasons of creating words or writing.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모든 그 작가나 라이터나 아티스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아주 스페시픽한 펄포즈를 가지고 그 작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그냥 스페시픽한 펄포즈를 가지고 만약에 그런 아주 좀 특별한 다른 작가들은 예를 들면 뭐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글을 쓴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예를 들어 어떤 그런 뉴 퍼스펙티브를 주기 위해서라던가 사람들의 기존에 존재하던 어떤 올드 퍼스펙티브를 막 다 바꿔가지고 완전 반대되는 어떤 새로운 뉴 퍼스펙티브를 주고 싶어서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소사이어티에 대해서 굉장한 harsh criticiz를 하고 싶다던가 그런 것들을 좀 있나 없나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우리 페이퍼 1이든 페이퍼 2에서든 자주 나오는 건데 리얼리티를 리플렉션을 어떻게 했는가, 왜 했는가 그런 것들 How and what effect 이거 기억나죠? 페이퍼 2에서 했던 그거를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의 representing a certain group.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리플렉션 할 때는 세팅 많이 얘기했죠. 세팅이 time and place 그런 것들이 많이 어떤 리플렉션을 한다던가 아니면 심볼도 많이 나오죠. 자, 요것만 있느냐? 아니죠. 우리 캐릭터들, 인물들 우리 인물들도 어떤 certain 그룹을 represent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하이 클래스다라고 했을 때 어떤 캐릭터 한 명이 나와요. 얘는 한 명이에요. 근데 얘가 사실은 그 rich people들을 represent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뭘 하고 무슨 behavior를 하고 어떤 decision을 하고 할 때 사실은 그냥 얘를 그냥 individually만 보는 게 아니라 리치 피플들은 이렇게 하고 하이 클래스는 이렇게 하고 반대로 로월 클래스는 이렇고 워킹 클래스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한 인물이 또는 뭐 두 명의 인물이 어떤 certain group of people을 represent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또 내가 또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erspective예요. new perspective를 ways 어떻게 주느냐, 어떤 식으로 주느냐, 혹은 어떤 그 리더들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재 우리 세상 있죠? 이 소사이어티를 언더스탠드 할 수 있게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주는지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지 그런 걸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통 뉴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뭐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뭐 새로운 어떤 무슨 우리 사이언스에서 무슨 디스커버리 하듯이 그런 퍼스펙티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했던 바이어스 같은 거 있죠. 바이어스. 아니면 belief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value라던가 우리가 기존에 이미 pre-existing하고 prevalent하고 흔한 그런 바이어스를 챌린징하는 것만으로도 new perspective인 거예요. challenging. 그래서 against bias, against belief, values, 혹은 뭐 어떤 tradition, custom 그런 거에 어떤 챌린지를 거는 것 자체가 new perspective이기 때문에 이걸 또 여러분들도 너무 막 new perspective가 하나도 없네. 내가 고른 텍스트는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혹시나 이 텍스트가 기존에 존재하는 트래디션이나 커스텀이나 소셜 익스펙테이션이나 젠더 롤이나 아니면 바이어스, 레이시즘 이런 거에 어떤 챌린지를 하고 있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자, 아이덴티티도 우리가 페이퍼 2나 특히 페이퍼 2죠. 거기서 또 자주 나오는 건데 리더들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리더들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것이 타겟팅하는 리더들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우리 페이퍼 1에서는 타겟 어디언스를 굉장히 많이 다뤘었잖아요. 기억나나요? 그래서 그 타겟 어디언스라는 건 어쨌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타겟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페시픽한 그룹 오브 피플을 내가 타겟팅하는데 그들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내가